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이슈 파에서 보는 시간이죠. 이슈 딥다이브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12월에 25bp 확률 96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CPI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되면서 다시 바이오가 고개를 들까? 네, 여기에 물음표를 붙여봤는데 PPI가 남아있긴 한데요. 임순재 대표님, 네, 금리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죠. 일단 12월 달엔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밤이었죠. 이제 11월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이제 2.7%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와 상당히 이제 부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지난 9월 달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3.3%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그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 이제 동일한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CPI의 이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0.2%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향후에는 조금 이제 CPI가 좀 하향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96%로 돼 있지만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98.6%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89%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18일, 이제 19일 이렇게 이제 FOMC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것보다는 아마 점도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내에서 내년에는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CM이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7월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스닥이 2만의 축포를 쏘아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현수 팀장님께서도 이거는 굉장히 분명한 시장의 호재로 인식하고 계신가요? 금리 인하요? 네, 저는 약간 매심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도 임 대표님과 약간 좀 이렇게 미심쩍하게 보고 있는데 투자분께서는 좋아하고 계시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3개월 연속 양봉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히 좀 제약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10시, 11시 사이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좀 발표를 하면서 약간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좀 다시 좀 투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어떤 고점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만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거친 다음에 거의 바닥권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CPI를 봤을 때 2.7%라는 결과물만 봤을 때는 조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4% 나왔고 2.6% 나왔고 연준에서는 이 CPI가 인플레이션율이 2%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매파적인 분들은 CPI가 2점대 초반이 나와야지 2점대 중반이 나오면은 조금 물가 좀 오른 거다 이렇게 보는 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2.7%가 나오면서 아니 혹시라도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뿌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뉴욕 시장 상승했었고 오히려 이런 2.7%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물가 변동폭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9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FOMC나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점도표 이런 것도 이제 FOMC 홈페이지에서는 FOMC가 열릴 때마다 볼 수 있지만 CME 페드 워치에서는 조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준 것이 약간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도록 좀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이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생물보안법이 사실상 연내 이제 통과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였는데, 이제는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연내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거의 이제 불확실성 제거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고,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약가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또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예상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덜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약가 인하를 하면서 뭐 제약바이오를 죽이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비만 당뇨 치료제에 필요한 약가 인하를 하면서 더더욱더 국민들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비만 당뇨 치료제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이 됐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랄리나 노브로디스크가 정말 이 엔비디아 못지않게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같은 금액을 팔았을 때 거의 70%는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약가 인하랑 더 저렴하게 비만 당뇨 치료제를 공급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랄리랑 노브로디스크가 하방 압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일랄리랑 노브로디스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밀렸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우리가 알만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충분히 겪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악재라고 봐도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네. 충분히 좀 조정이 선반영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 박스권 저점에서 사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유리하게 바이오주가 다시 움직일 것인가잖아요, 대표님. 네. 오늘 보면은 거래 붙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알테오젠이란가 바로미터가 될 만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바이오 좋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바이오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상승폭도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뭐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빅파마로의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미국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뭐 CDMO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지금 계속 국내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증한 기금에 대해서 투입 여부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아마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관심주다라고 하게 되면 CDMO 관련 기업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 관련돼서 지금 계속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종목 주셨고요. 손여래 팀장님도 종목 관심 종목 어떤 거세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대형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일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중소형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D&D 파마텍이랑 대봉 LS 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업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임상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미국의 임상 1상을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환자에다 투약을 했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 내년에도 색다른 임상 2건을 추가를 진행을 해서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버전이 2가지, 3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봉 LS 같은 경우도 이 한국 BNC와 더불어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을 때 좀 수급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꾸준하게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는 화장품 및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연간 실적으로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안정적인 원재료 제조 본업에다가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필요한 원자재까지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페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뭐 샤페론이나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그 뒤에는 한국 BNC나 뭐 대봉 LS 이런 종목들이 낙수효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점에 따라서는 글쎄요, 국장 탈출 러시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느끼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 밸류를 보면 차가 많이 나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가격 메리트 있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 종목 네 종목 오늘 나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무겁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보면은 시장이 여전히 무거운 상황인데 고개를 들게 될까라는 분의 물음표를 좀 붙여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엔비디아하고는 너무 괴리가 커서 사실 뭐 비교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반도체 안에서도 뭐 소부장단에서도 AR 쪽에 경쟁력 있는 반도체는 보면 굉장히 잘 가거든요. 네. 반도체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원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내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투자에 대한 부분, 뭐 지금 여러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이 뭐 좋으냐 나쁘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투자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뭐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AI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는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지금 하는 건 좀 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 확대는 뭐 조금은 우려해 볼 그런 사항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업체들의 기술 반도체 관련된 기술 분야가 국내 업체들과 이제 어느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격차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 부분은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하방 경직을 좀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같이 뭐 동조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하방을 일단 막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주가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이제 18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뷰도 궁금한데 TSMC도 어젠가요? 실적 나오고서는 조금 실망스러워가지고 타격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전이 너무 가슴 아픈 게 외국계 또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당장 나올 4분기 실적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에 이런 반등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던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삼성전자 입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HBM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네. 그 경쟁력이 지금 주가를 계속 좀 못 올라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지수가 조금 우상향하려면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그다음에 납품이 확정이 되어야만 아마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계속 지금 뭐 된다 한 얘기가 지금 1년이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내에서는 될까에는 큰 과대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돼야만 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뭐 좀 더 주가를 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될까 말까 요거 시간 끄는 걸 너무 지치셔가지고 네, 돼야 되는 거다. 그 확정이 진짜 기다려지는데 언제 나올까요? 그러네요. 네, 손열애 팀장님께서는 반도체 고개 든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박스권 내부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좀 높은 고점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기대감에 사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던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이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TSMC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웨스캐닉스 이런 종목들 실적을 보면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적자이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있어요. 물론 흑자가 전환되는 시점이나 이제 흑자폭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는 나쁜 뉴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점유율이 여전히 1등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 관세청이나 코트라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12월 초순에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종합한 데이터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총 12% 증가했는데 반도체는 43% 증가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43%를 딱 갈라보면은 사실 HBM이 일반 레가시 반도체보다 4배, 5배 가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거의 뭐 7할, 8할은 HBM이 했다라고 보는 거고, HBM은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가 다 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TSMC 실적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폭이 줄어든 거죠. 그다음 우리가 뭐 현대차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에 자꾸 하방 압력을 주는 거는 이 실적 증가폭은 이제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폭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투자를 못할 건 아닌데 투자자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조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 기조를 보여줄 거지만 결과적으로 좀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로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때는 일간 변동폭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저점 캐치를 좀 잘하면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 삼성전자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지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앵커님이랑 이제 방송 같이 한 지 1, 2주밖에 안 됐지만 저는 올해 4월부터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고 울부짖었었는데 6, 7월부터는 안타깝게도 저는 SK 편으로 많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HBM3를 해결해줘야 되고, HBM3 2를 해결 주지 못하면서도 레가시 반도체 수출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분기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감소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뭐 우리나라 이제 정쟁 핑계를 대면서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이 참 좋은데 남들이 안 사면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3분기에서 올해 4분기 그다음 엔비디아가 이렇게 점유율을 지켜줬을 때는 결국 SK하이닉스 그 실적을 비례할 건데,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 정쟁을 핑계로 SK하이닉스를 안 사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수익 관점을 보는 게 좋고, 뭐 소부장 중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일간 변동성이 잠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타이트하게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에요? 하이닉스도 전략 주셨으니까 그런 종목도 마저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중소형 이제 수익 관점으로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네, 수익 매매. 반도체 중소형주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오테크닉스도 말씀드렸고, 뭐 PSK홀딩스 말씀드렸고, 테크잉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태양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간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2023년 실적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 보니까 예예년 수준을 잘 회복을 했습니다. 2021년이랑 2022년에 실적 잘 나왔던 수준을 회복을 했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 비중이 중국에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에는 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여전히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데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경영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화장품 기업들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을 때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뷰가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산바닥 다진 다음에 오늘 이런 장세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일간 변동성 큰 게 좋아요라고 하신 분들은 뭐 테크윙이나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괜찮지만 저는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PSK 홀딩스랑 주성 엔지니어링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도 관심주 주세요. 네, 전 뭐 미세화 공정 관련돼서 파크 시스템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뭐 향후에 계속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이제 원재 현미경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최근 들은 이제 EUV 공정이나 아니면 다음 이제 HBM에 들어가는 이제 차세대 기술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이제 쪽에 공정이 진행이 되면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관심주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계 주도주를 가려내야 되는 시점일까요? 지금 부동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그제 반도체는 저희가 방금 얘기해봤습니다만 관세맨의 부활과 AI 쪽의 경쟁력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트럼프가 임기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낼 것인지 바이오는 너무 까다로우시죠.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지만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의 리스크가 있고 다들의 또 장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부동으로 이렇게 세 개가 딱 돼 있는데 뭐가 제일 좋습니까? 이게 부동호가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인 것 같은데. 순서대로예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움직였고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에 뭐 2차 전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 경제 불확실성으로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국내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 내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IRA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서 이제 지명된 각부 장관들을 보면 대부분 보조금 폐지를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IRA 보조금 내에서 IRA 법상에서 보조금들이 아마 폐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에서 재정 적자를 지금 감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 항목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다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보조금에 대한 폐지 부분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이제 여기에 트럼프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해외에서 해외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기업은 미국 내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일부에서 뭐 그래도 뭐 IRA 관련돼서 이 생산시설 투자가 많이 된 주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IRA 법안에 대한 보조금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업황 개선, 특히 이제 이런 실적 개선이 확실히 눈에 띈 이후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뭐 이런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LFP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의 유럽 내의 생산시설 확대를 지금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스텔란티스가 조인트 벤처로 CATL과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LFP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뭐 헝가리에서도 BYD가 지금 LFP 배터리의 생산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국내 업체들과의 이제 경쟁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국내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하는 게 3원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내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셨어요? 어떠세요, 의견은? 같으세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서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이오랑 반도체를 이야기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혹은 투자했을 때는 어떤 섹터부터 공략을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 역시도 네. 바이오랑 반도체 2차 전지 순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순서가? 네, 아무리 전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성장성도 중요시 여기고 그만큼 변동성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도 모든 제약바이오 100개 기업들이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위 20개 정도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그 20개 정도만 매매를 하는데 그 상위 20개가 하위 80개만큼 변동성도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SK하이닉스랑 관련 있는 밸류체인에 한해서는 정말 재무제표 이런 걸로 공격할 게 없는데 어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야기, 우리나라 정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2가 선행포가 4점대인데도 매수 안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반도체 관련 긍정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 슈팅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는 거고 2차 전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2차 전지를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습니다. 근데 계실 거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대부분 2차 전지를 물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 물려있냐, 얼마나 물려있냐가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완전히 박스권 상단부 부근에 큰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해지라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너는 아무리 2차전지를 기다려도 이 상단부까지 안 올 것 같냐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좀 가슴 아프지만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지금이 2024년 상반기고 2022년 하반기였으면은 저 역시도 믿었어요. 2028년까지 매 전기차 시장이 매년 20% 증가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가져가는 뭐 실적이나 캐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주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저도 2022년 후반이랑 2024년 상반기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4개 분기 연속 실적이 저조하고 지금 뭐 전기차 뭐 화재나 이런 품질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뭐 가격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고 보조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면밀히 알아보고 있는데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SNA 리서치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한 전기차 대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500만 대가 넘어가고 있고 그 500만 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달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매년 20에서 30%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10% 증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 증가했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30%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매 월마다 판매량이 2% 3% 증가하다가 이번에 13% 증가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아이고 현대차랑 기아차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 IRA가 폐지가 되니까 이제 사재기를 한 거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가 이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안 움직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전기차 판매 동향보다는 이 어떤 정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떤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못 붙일 것 같아서 밀리다가 지금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도 이 탄핵이 투표했을 때 부결보다는 이제 찬성적으로 돌린다는 분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이후에 재편의 판을 좀 예상을 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이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 관련 종목들을 봤는데 좀 매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은 이슈 체크한 다음에 이 수급 포착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그다음에 리튬과 양극재도 수익 관점으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정말 못한다 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 CEO의 자산이 6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좀 빈부격차가 많이 느껴지고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두 분의 전략을 일단 보수적으로 가자. 이렇게 좀 추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지금 대표 관련해서 징역 2년 확정과 함께 의원직 상실 요 얘기가 나왔네요. 뉴스 나왔기 때문에 조국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오전자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 좀 변화되는 움직임 체킹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좀 계속 밀려나는 움직임은 양지수가 똑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또 남은 시간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 이어서 금산 전문가 만나보시죠.